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그 현황 브리핑은 생략하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1700만 명까지 발생했고, 우리나라도 해외 유입이 늘고, 지역사회 유행도 꾸준히 있어서 당분간 소강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월요일 날 이제 현황 브리핑하고, 목요일은 최신 논문을 소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최근 백신에 대한 관심이 많고 이제 한 네다섯 개의 이제 백신이 3상에 이제 돌입하는 상당히 이제 진행된 상황입니다. 우리가 다 코로나19는 70%의 집단 면역이 생겨야 끝날 것이다. 70%의 사람들이 걸려서 항체가 생기든 백신 접종으로 70% 이상의 이제 집단 면역을 형성하든 끝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백신 개발이 무엇보다 중요하죠. 그래서 모더나 백신 소개한 바 있고, 오늘은 중국 캔시노 바이오로직스에서 1상을 마치고 2상을 500여 명 대상으로 2상 임상 시험을 한 코로나19 백신 2상 시험 결과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7월 20일 날 란셋에 이제 발표된 논문인데요. 이제 중국도 아데노바이러스 O형 벡터에다가 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스파이크 단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죠. 여기서 스파이크 단백 전체 유전자를 집어넣습니다. 일부만 한 것이 아니라 전체 풀랭스 스파이크 유전자를 포함시켜서 발현하는 아데노 바이러스 O형 벡터 코로나19 백신의 이상시험 건데, 1상에서는 우리가 이제 안전성을 먼저 보고 2상으로 가면서 500여 명으로 늘려서 안전성과 함께 이제 면역원성을 보는데, 이제 좀 더 많은 대상으로 면역원성을 봐서 방어 효과가 있을까를 이제 우리가 평가하는 겁니다. 중국 우한의 이제 한 병원에서 18세 이상 건강한 성인 508명을 대상으로 해서 이 코로나19 백신 두 군, 그러니까 용량을 고용량, 저용량 두 군으로 나누고, 한 군은 위약군입니다. 백신이 안 들어있는 그냥 생리식염수 정도가 되겠죠. 이걸 2대 1대 1 비율로 해서 이 두 가지 용량의 이제 고용량은 여기서 이제 바이러스 입자 수를 기준으로 해서 1 곱하기 10의 11승 1000억 개의 바이러스 입자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저용량은 그거에 이제 반에 해당되는 5 곱하기 10의 10승, 그러니까 500억 개의 이제 바이러스 입자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두 군으로 백신군을 하고 위약군 해서 세 군으로 나눠서 근육으로 주사를 했습니다. 무작위 배정, 이중 맹검, 위약대조, 이상 임상시험이 되겠습니까? 접종하는 의사나 접종받는 이 대상자나 본인이 고용량인지 저용량인지 위약군인지 모르는 또 이런 컴퓨터 배정에 의해서 무작위로 어떤 군이 될지를 이제 의도가 아닌 무작위로 배정을 하는, 상당히 그 바이어스를, 어떤 오류를 줄일 수 있는 표준적인 임상시험입니다. 그래서 결과를 먼저 정리해드리고 이제 자세한 그래프를 보면서 이제 결과를 설명드릴 텐데, 결과를 보면은 508명이 등록이 됐고 반은 남자고 평균 연령은 39.7세, 40세입니다. 비교적 건강한 성인이라는 것이고요. 2대 1대 1로 배정을 했기 때문에 고용량군은 253명, 저용량군은 129명, 위약군은 126명 이렇게 접종을 하고 28일째에 14일, 28일째에 이제 우리가 안전성과 또 면역원성을 보는데, 이제 면역원성이라는 거는 결국 이 백신을 맞고 항체가 생겨서 그 항체가 감염을 예방할 정도의 수준으로 높게 나오느냐 하는 걸 보는 것이니까,
뭐 여러 번 우리가 백신 임상 시험 연구 결과를 정리해 드렸듯이 전형적으로 저 항체는 엘라이자로 이 리셉터 바인딩 도메인, 이 스파이크 단백의 이 첨단 부위, 우리 몸의 ACE2 리셉터 세포와 이제 결합하는, 수용체와 결합하는 그 부분에 대한 결합 항체를 측정했고, 두 번째는 중화항체가를 측정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세포 면역 반응, 인터페론 감마 엘리스팟이라는 방법으로 우리가 하는 걸 이제 그 모더나에서도 봤고 그랬지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도 그렇죠. 그래서 엘리스팟 인터페론 감마 엘리스팟 어세이로 이제 이 세포 매개 면역 반응을 이제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보면은 엘라이자 항체로는 고용량분은 656.5, 그 다음에 저용량은 571.0, 이게 28일째 항체가이고요. 또 혈청 전환이라고 해서 이게 이제 백신 접종 전보다 접종 후 28일째에 항체가가 4배 이상 증가하면 이제 혈청 전환이라고 합니다. 시로 컨버전이라고 해서 항체가 잘 생겼다. 그래서 고용량군에서 96%, 저용량군에서 97%, 거의 뭐 용량의 차이 없이 그 혈청 전환, 항체 형성이 잘 돼 있는 것을 결과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화항체가도 우리가 보통 이 결국 코로나19 백신의 효과를 볼 때 가장 중요시하는 것이 중화항체 아닙니까? 이 감염을 방어하는 항체가인데 고용량군에서는 19.5, 저용량군에서 18.3, 뭐 큰 차이 없이 상당히 잘 형성되는 것을 봤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런 항체 반응 다음에 T세포 면역, 세포 면역 반응인데 엘리스팟으로 한 경우에 이제 고용량군은 90%가 형성이 됐고 저용량군은 88%가 형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1000억 개를 접종하나 500억 개를 접종하나 큰 차이가 없어서 아마 500억 개 접종을 해도 충분히 면역 항체가 잘 형성이 된다. 그리고 세포맥의 면역 반응도 잘 형성이 된다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안전성이죠. 안전성도 우리가 뭐 보통 예측이 가능한 이상 반응, 보통 백신 접종 부위가 통증이 있거나 붓거나 또 뭐 가렵거나 권태감, 피로감이 있거나 약간 미열이 있거나 이런 것들은 이제 백신 접종 항원에 의해서 면역 반응으로 그런 증상이 예측이 가능해서 우리가 이거를 solicited adverse reaction, 예측되는 이상 반응 이렇게 하는데 약 한 72%, 고용량군 72%, 저용량군 14%, 그러니까 한 4명 중에 3명 정도는 4분의 3 정도는 어떤 시기든 이상 반응이 있었다. 이것이 뭐 그렇게 중증은 아니고 이제 경증으로 약하게 왔다 가는 거기 때문에 이것이 심각하게 백신을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할 정도는 아니다, 그런 얘기고요. 좀 더 증증 이상 반응, 그러니까 좀 괴로울 정도의 그런 증상인 경우는 고용량은 9%, 저용량은 1%, 상당히 낮죠. 특히 저용량 500억 개의 이제 입자에서는 1%이기 때문에 상당히 낮고, 뭐 병원에 입원하거나 상당히 심각한 시리어스한 어드버스 리액션은 없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예측되는 국소적인 이상 반응은 있지만 심각한 이상 반응은 없어서 어느 정도 안전성도 입증이 됐다. 그래서 이 아데노바이러스 O형 벡터 코로나19 백신, 중국 캔시노 바이올로직에서 개발한 백신은 안전하면서 면역원성이 잘 형성되는데, 여기서 이상에서 이제 2가지 용량으로 했는데 결과적으로 저용량 500억 개의 바이러스 입자 백신으로도 이제 안전하고 항체 또 세포맥의 면역 다 형성되기 때문에 1회 접종으로도 의미 있는 면역 반응이 유도가 됐다. 그래서 3상에서 이
500억 개의 이제 저용량군으로 이제 삼상으로 계획을 했다고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상 요약해서 말씀드렸고 좀 나누어서 이 논문의 이제 표와 그래프에 있는 내용들을 좀 설명드리면 앞서 얘기했듯이 이제 백신을 고용량군 1000억 개, 그 다음에 500억 개 저용량군, 위약군 각각 253명, 129명, 120명 2대 1대 1 이렇게 비례로 했고요. 여기 보면 나이도 평균 나이가 40세 정도로 비슷합니다. 남성 여성 비율도 뭐 남성이 한 50%. 아마 중국이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아주 뭐 일사불란하게 딱 맞춰지는 것 같고요. 체질량 지수, 우리가 비만인 경우에 우리가 고위험군이라고 하고 또 비만인 경우에 항체 형성이 잘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체질량 지수가 24니까 상당히 뭐 양호하죠. 뭐 비만이라고 할 수도 없고 아주 극히 정상인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이 3 내지 5% 정도, 대부분 건강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아데노바이러스 O형 벡터 백신은 아데노바이러스 자체가 우리 감기를 일으키는 원인 바이러스 중에 하나다 보니까 일반인 중에 이제 수시로 감기 걸리면서 아데노바이러스 O형이 걸려서 항체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항체가 미리 있는 사람들은 이 백신을 맞으면 스파이크 단백에 대한 항체도 형성을 하지만 오히려 이 벡터, 아데노바이러스 벡터와 결합해서 중화시켜서 항체 형성을 떨어뜨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대상자를 대상으로 백신 접종 전에 아데노바이러스 O형에 대한 중항체가 있나를 봤는데 1대 200을 기준으로 이하 이상을 나눠봤더니 한 50% 정도는 아데노바이러스 O형에 대한 감염이 돼서 이미 항체가 있더라. 그래서 이 캔시노바이올로직스의 이 백신 일상에서도 이 중항체가 있는 사람들에서는 항체 형성이 감소가 됐었습니다. 상대적으로 그런 의미가 있어서 아데노바이러스는 이제 아스트라제네카는 침팬지 아데노바이러스 벡터를 이용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아니라 그렇다 보니까 이제 거기는 이런 문제가 없죠. 뭐 사람 사이에 침팬지 아데노바이러스가 유행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항체가 없기 때문에 이제 백신 접종 후에 항체 생성률이 상대적으로 더 좋을 걸로 예측이 됩니다. 이것은 이제 면역 원성인데 우리가 엘라이자로 이제 이 스파이크 단백의 리셉터 바인딩 도메인 RBD 이 첨단부에 붙는 IgG 항체를 접종 후 14일, 2주 또 28일에 측정했습니다. 보시면은 여기 이제 파란 하늘색이 항체가 지오메트릭 민 타이터 그 평균값입니다. 항체가의 평균값이고 빨간 점이 혈청 전환, 그러니까 접종 전에 비해서 2주하고 4주째에 항체가 4배 이상 증가된 비율, 그걸 퍼센트로 하는데 이제 그걸 보는데 여기 보시면은 백신 접종하고 2주부터 항체가 이제 생긴다고 그랬잖아요. 열흘 정도에 되게 출현해서 2주 정도면 상당히 나오고 뭐 3, 4주에 피크를 최고 점수로 나오는데 항체가 여기 보면은 항체는 14일에 고용량과 저용량군이 94.5, 85.1 이렇게 나왔고 4주차에 28일째에 가니까 656.5, 571.1로 상당히 많이 뛰었죠. 4주째 이제 물론 이 4주 이후에 지금 자료는 없습니다. 이 그 추적 검사를 해서 앞으로 뭐 그 장기간 이 항체가 유지되는지를 이제 본다고는 했는데 아직 이게 이상 끝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28일 것까지만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빨간 점이 이제 혈청 전환율인데 항체가가 4배 이상 증가된 피험자의 비율인데 4주에 보면은 고용량군이 96%, 저용량군이 97%, 거의 비슷할 정도로 혈청 전환 항체가가 4배 이상 증가되는 비율이
거의 대부분 표험자에서 나타났다. 제일 오른쪽이 이제 위약군인데 플라세보군인데 여기는 뭐 항체가도 올라가지 않고 생기지도 않고 뭐 혈청 전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위약균 대비 백신 접종군에서 우수하게 항체 생성과 혈청 전환이 이루어졌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중화항체 생성률입니다. 예, 중화항체를 보통 그 두 가지로 살아있는 생바이러스로 해서 BSL-3의 안전한 실험실에서 하는 PRNT 방법이 있고 또 슈도바이러스라고 해서 이제 죽어있는 바이러스죠. 예,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이제 BSL-3 랩이 아닌 그 BSL-2에서도 할 수 있는 슈도바이러스에 대한 중화항체 이 두 가지를 봤습니다. 왼쪽이 살아있는 바이러스에 대한 중화항체 28일째 접종 후 28일째의 결과값이고 오른쪽은 슈도바이러스 중화항체 값입니다. 여기도 이제 항체가하고 GMT하고 혈청 전환율 4배 이상 증가 비율을 봤는데 보시면은 그 생바이러스 중항체 값에서는 고용량, 저용량에서 19.5, 18.3. 그 다음에 혈청 전환율은 59%, 47%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슈도바이러스에서는 생바이러스보다 높게 나왔는데 61.4, 55.3. 그 다음에 혈청 전환율은 85%, 83%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위약군은 중항체가 생기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중항체가 이제 슈도바이러스 중항체 경우에 이제 85%, 83% 높게 나왔고 생바이러스 경우는 이제 혈청 전환율이 59%, 47% 정도로 상대적으로 낮죠. 그러니까 지금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임상 이상 결과도 말씀드렸지만 이 벡터 백신 같은 경우는 1회 접종을 하고 아스트라제네카에서는 일부를 2차 접종 2회 처음하고 4주 후 두 번 접종해서 이제 항체가를 측정한 일부 군을 뒀는데 여기서는 2회 접종군이 없습니다. 그것이 차이고요. 왜 그렇게 됐는지는 지금 뭐 명확치는 않은데 어쨌든 1회 접종 전략으로 지금 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T세포 면역 반응 엘리스팟으로 감마 인터페론 를 측정하는 특히나 이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스파이크 단백의 특이 T세포 면역 반응입니다. 그래서 여기 그래프가 제일 위에 있는 거는 모든 환자를 포함시킨 거고 아래는 아데노바이러스 중화항체가가 1대 200 이하인 경우 오른쪽은 1대 200 이상인 경우에 T세포 면역 반응을 봤는데 위쪽 그래프를 보면 왼쪽이 백신 접종 전이고 오른쪽이 접종 후 4주 차입니다. 보시면 뚜렷하게 고용량군, 저용량군에서 접종 전보다 그 엘리스팟 T세포 면역 반응이 90%, 80%, 88% 양성률이 현재 높은 걸로 알 수 있고 오른쪽에 이제 빨간 것이 위약군입니다. 위약군. 위약군에 비해서 유의하게 이제 높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고용량군과 저용량군에는 통계적으로는 유의 차이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밑에 이제 두 그래프 보면 왼쪽에 아데노바이러스 항체가 1대 200 이하인 군과 오른쪽에 이상인 군을 보면 둘 다 세포면역 반응 엘리스팟 검사가 이제 유의하게 올라갔습니다. 약간 중항체 값이 1대 200 이하인 경우에 조금 더 많이 T세포 면역 반응이 더 증가된 것처럼 보이긴 하는데 그렇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고 위약군에 비해서 고용량, 저용량 다 유의하게 높게 T세포 면역 반응이 나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상 뭐 IgG 항체, 그 다음에 중화항체, 세포 면역 반응 T 엘리스파도스에 다 1회 접종으로 유의하게 높게 생성된 걸 보여줬고 그 다음에 이제 이상 반응 부작용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것도 이제 고용량군, 저용량군, 위약군 이렇게 보시면 뭐 백신 접종 후에 이제 예측되는 이상 부위가 이상 반응이 이 어깨에다 이제 근육 주사를 하면 그 맞은 부위가 통증이 있다, 약간 경결 이렇게 굳어져 있다, 뭐 뻘겋다, 발적, 부종, 또 가렵기도 합니다. 그 전신 부자 이상 반응으로 이제 열이 있거나 두통이 있거나 약간 피로감이 있거나, 우리가 독감 백신 맞는 경우에 일부에서 이런 국소 이상 반응, 전신 이상 반응 예측이 되는 이상 반응이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제일 위에 보면은 고용량군의 이제 72%, 저용량군의 74%에서는 뭐 어떤 국소든 전신 부작용이든 4분의 3에서는 있었다. 그리고 이제 위약군보다 유의하게 많이 생겼다. 그리고 여기 이제 그레이드 3, 그러니까 1, 2, 3 중에서 좀 부작용의 그 이상 반응의 증상이 심한 경우가 이제 그레이드 3인데, 이것도 이제 고용량군에서는 9%, 저용량군에서는 1%, 위약군에서는 없었다. 그래서 유의하게 아무래도 고용량군이 항원이 많이 들어가니까, 바이러스가 많이 들어가니까 이상 반응도 더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빈번한. 그래서 이 저용량군이 1%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저용량군이 고용량군과 비교해서 항체나 세포맥의 면역 반응이 비슷하게 생기는데, 이 중증 이상 반응은 현저히 낮기 때문에 1%로 아마 삼상에서 이 500억 개의 이제 바이러스 입자 저용량군으로 가는 결정을 하는 그런 근거가 되겠습니다. 뭐 밑에 국소 부작용이라든지 전신 부작용도 이 위약 대비 이 백신 고용량 저용량군에서 많이 있었고, 뭐 특히나 발열이나 두통, 권태감 이런 것들은 이제 위약군 대비 더 많이 나왔다. 뭐 당연히 항원이 들어가고 그거에 대한 면역 반응 항체 생성하면서 이런 증상들이 부수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접종 14일째에 예측되는 이상 반응과 28일 이내 전체 이상 반응인데, 위쪽은 14일 내에 이제 이상 반응입니다. 앞서 그 그래프랑 연결되는 걸 제가 둘로 잘라서 이렇게 보여드리는 건데, 뭐 역시 근육통, 관절통 뭐 이런 것들이 위약 대비 더 빈번했었고, 빈도는 뭐 한 15%, 18% 정도, 13% 정도입니다. 그 다음에 밑에를 보면은 제일 밑에를 보면 28일 이내에 전체적으로 이상 반응을 보면 앞서 얘기한 것처럼 고용량군 77%, 저용량군 76%, 약 4분의 3 정도 발생하고, 위약군도 48%입니다. 근데 위약군 대비 백신 접종군이 더 많이 발생했다는 것이고, 아까 이제 그레이드 3 조금 이상 반응이 더 높았던 것들이 고용량 9%, 저용량 1%.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용량에서 이제 유의하게 이제 그레이드 3의 이상 반응이 낮았기 때문에 이 그레이드 3의 이제 빈도가 낮지만 면역 반응은 동등한, 고용량과 동등한 면역 반응을 보였기 때문에 5 곱하기 10의 10승 500억 바이러스 입자 용량으로 이제 3상을 더 대규모로 이제 임상을 한다고 합니다. 중국 자체에 지금 환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아마 브라질이라든지 뭐 제3국에 이제 코로나19 환자가 현재 크게 유행하는 데 가서 3상 임상 시험을 하겠다고 합니다. 3상 임상 시험은 뭐 한 3만 명 정도를 대상으로 반은 백신을 놓고 반은 위약을 놔서 일상생활을 하면서 뭐 한 달이 됐든 두 달이 됐든 뒤에 백신 맞은 사람들에서 코로나19 감염률이 얼마나 감소가 되는지, 그래서 그 방어 효과가 몇 %가 되는지는 이제 실제 야외에서 현장 실생활에서 이제 측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단순히 항체가만 가지고는 지금 이 항체가 측정만 가지고는 우리가 이게 과연 방어할 만한 수준의 항체가 생성됐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도 지금 이 회복기 환자의 이제
혈청의 그 항체가를 이제 비교하거나 이런 식으로 간접적으로 보는데 지금 이 이상에서는 그건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지금 미지수가 결국 중항체든 결합항체든 이게 얼마 정도 이상 돼야 이 방어가 가능할지 그 1상 이상으로는 알 수가 없어요. 이제 3상에서 실제 백신 맞고 항체가 조사하고 또 걸리는지 여부를 조사해서 얼마 이상에서는 안 걸리고 얼마 이하에서는 걸린다. 그 어떤 수치가 나오겠죠. 그럴 때만이 이제 방어 항체의 그 농도가 얼마인지를 알 수가 있고요. 또 하나 지금 이제 미지수가 이 생성된 항체가 얼마나 오래 가느냐. 지금 뭐 4주까지는 잘 생성이 됩니다. 그렇지만 뭐 2개월, 3개월 되면서 약간씩 떨어질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회복기 환자에서도 중항체가 이제 2개월, 3개월째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아마 3상을 진행하면서 좀 밝혀지지 않을까. 그런 미지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오늘 이 설명해드린 중국의 캔시노 바이올로직스에서 개발한 아데노바이러스 5형 벡터 코로나19 백신은 이상에서 안전하면서 이제 항체 형성, 뭐 중화항체든 결합항체든 또는 세포 매개 면역 반응 등 잘 생성한다. 그래서 이제 3상 임상에 이제 돌입할 수가 있다. 그리고 3상을 통해서 이제 실제 방어 효과가 얼마인지를 이제 살펴볼 계획이다라는 것이고요. 현재 이제 백신이 이제 지금 가장 앞서가고 있는 것이 이제 모더나의 mRNA 백신, 그 다음에 아스트라제네카의 침팬지 아데노바이러스 벡터 백신, 즉 오늘 설명드린 중국의 이 캔시노 바이올로직의 아데노바이러스 5형 벡터 백신,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의 비온테크 파이자가 이제 지금 진행하고 있는 mRNA 백신, 이게 이제 지금 3상에 이제 돌입을 했고요. 뭐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아마 그 3상에 돌입을 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상당히 이제 기대를 많이 받고 있고, 또 이것이 11월에 지금 뭐 발표하면 11월 말 정도에 이제 임상이 끝나서 그 결과를 가지고 12월에 허가를 받고 이제 그 접종을 뭐 하여튼 대량 생산, 지금 이제 임상도 하면서 한쪽에서는 대량 생산을 위한 작업들이 준비가 되고 있죠. 뭐 이게 이제 실패하면 생산한 백신을 이제 버릴 수도 있지만 어쨌든 최단 시간으로 백신을 만들어서 이제 대량 접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제 빠르면은 12월에 허가받고 12월에 접종을 시작하겠다라는 것이 이제 미국의 계획인 것 같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아마 재선과도 많이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상당히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고 있는 입장이고 것으로 보이고요. 우리나라는 지금 DNA 백신을 이제 제넥신하고 또 이노비오에서 지금 1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SK 바이오사이언스는 이제 뭐 지금 동물 시험이라든지 기초 연구 중이기 때문에 아직은 1상에 시작한 것 같지는 않고 비임상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상 오늘 이제 중국의 아데노바이러스 벡터 코로나19 백신 브리핑을 해드렸고 이제 국내 상황도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질문 한 가지만 드릴게요, 교수님. 칸시노 백신을 하나 잘 들었습니다. 아데노바이러스를 이용한 백신의 문제점은 어떤 것이 있는지요? 그리고 중화항체 유효기간이 문제던데 이 백신에 의한 중화항체 지속권에 대한 시험들이 다 있는지요?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제 아데노바이러스 벡터 백신이 이제 캔시노 바이올로직의 이 아데노바이러스 사람의 아데노바이러스 5형 백신하고 이제 지금 아스트라제네카 옥스퍼드 대학의 침팬지 아데노바이러스 벡터 백신 이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세계적으로 가장 코로나19 백신 개발에 있어서 앞서가고 있는 것이 이제 그 플랫폼을 하면 이제 두 가지죠. 그러니까 모더나하고 파이자가 하는 mRNA 백신 플랫폼, 그 다음에 지금 캔시노와 아스트라제네카의 아데노바이러스 벡터 백신 플랫폼,
이 두 가지 플랫폼이 가장 앞서가고 있는데 뭐 각기 장단점이 있죠. 지금 mRNA 백신은 안전성이 어느 정도 있을 거라는 거, 그 다음에 빨리 백신을 만들 수 있다는 장점, mRNA 핵산이니까요. 근데 뭐 단점은 이게 가격이 굉장히 비쌀 거라는 거죠. 예, 이 합성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mRNA 백신으로 허가받은 백신이 없습니다. 여태까지 세계적으로. 이 플랫폼으로 허가받은 적이 없다. 그러니까 좀 안전하긴 한데 이게 과연 방어 효과라든지 또 항체 안티바디 디펜던트 인핸스먼트, 항체가 오히려 방어를 하는 게 아니라 바이러스 침투를 더 용이하게 해서 호흡기 질환이나 이런 것들이 증상이 악화되는 그런 현상이 3상에서 또 관찰이 가능할지, 이제 그런 문제는 우리가 우려하는 바고, 이건 뭐 그건 AD라는 거는 뭐 mRNA 백신이든 아데노바이러스 벡터 다 공통적으로 지금 우리가 우려하고 있는 바고요. 지금 아데노바이러스 벡터 백신은 중국 캔시노 바이오로직스와 이제 영국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인데, 이 플랫폼으로 이제 에볼라 백신, 아데노바이러스 벡터 에볼라 백신을 이제 만들어서 이제 7월에 유럽에서 이제 에볼라 백신이 허가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신 플랫폼으로 이제 에볼라 백신으로서 이제 뭐 임상을 통해서 허가된 플랫폼이라는 거, 최근이지만 그러니까 2020년 7월에 유럽 식품의약 EMEA라고 그러죠. 에서 식품의약국에서 이제 허가된 플랫폼이다. 그런 측면에서 조금 우리가 mRNA 백신보다 아데노바이러스 백신이 조금 더 실적이 있기 때문에 성공 가능성을 좀 예측할 수도 있고요. 지금 아데노바이러스 벡터 백신은 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영국 아스트라제네카는 침팬지 아데노바이러스 벡터이기 때문에 침팬지에서 유행하는 아데노바이러스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이제 이 코로나19의 스파이크 단백을 집어넣은 거죠. 유전자를. 그러니까 일반인 중에 침팬지 아데노바이러스 감염된 사람이 없어서 항체가 없습니다. 근데 이 중국 캔시노는 아데노바이러스 O형이고 사람에서 감기를 일으키는 바이러스 일종이다 보니까 오늘 이제 논문에서도, 연구 결과에서도 이 대상자의 50% 정도가 이미 아데노바이러스 O형에 대한 항체가 있는 겁니다, 몸에. 그러니까 백신 접종하면 이 코로나19에 대한 항체도 형성이 되지만은 이 벡터가 되는 이 백본에 대한 면역 반응으로 기존에 있던 항체가 이 벡터와 결합을 해서 무력화시키는, 항체 생성률을 좀 낮추는 효과가 반감됩니다. 그래서 이 아데노바이러스 중국 O형의 경우는 이 백신의 이제 항체 생성률이 상대적으로 아데노바이러스 O형에 대한 항체를 이미 갖고 있는 사람, 걸렸던 사람에서는 이 항체 생성률이 이제 상대적으로 낮은 거죠. 그건 일상에서도 입증이 된 바가 있고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보다 이 중국 캔시노 백신의 약점이 될 수가 있고, 아스트라제네카의 침팬지 아데노바이러스 그 백신은 체독스 1이라고 해서 설명을 드렸다시피 1회 접종으로도 이제 항체 생성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제 부작용이 조금 더 많아요. 이 빈도가 mRNA 백신보다. 아무래도 mRNA 백신은 mRNA에 이제 뭐 리피드 나노 파티클을 같이 이제 넣은 격이긴 하지만, 어쨌든 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임상 시험 결과 봤을 때도 보면 1회 접종으로도 항체 생성이 잘 된다. mRNA 백신은 2번 접종을 하지 않습니까? 이건 이제 1회 접종을 주로 하고 또 2회 접종을 하면 항체가 더 많이 생기는 이런 형국인데, 어쨌든 mRNA 백신과 이 아데노바이러스 벡터 백신 두 가지의 플랫폼에서 각각 두 개가 지금 거의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이제 경쟁하듯이 지금 임상을 하고 있는데, 결국 안전성과 면역성 측면에서 어느 것이 안전하고 어느 것이 더 효과적이냐, 이제 이런 걸 봐야 되는데, 사실 엄밀히는 동시에 mRNA 백신과 아데노바이러스 벡터 백신을 동시에 임상을 패러럴하게 동시에 진행하면
1대1 비교가 가능하니까 장단점이 이제 우열이 가려지겠는데 지금 그런 상황은 아니고 개별적으로 임상을 하다 보니까 1대1로 비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냥 뭐 지금 나온 데이터만 가지고 제가 이제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이고, 아마 아스트라제네카 쪽에 지금 많이 좀 더 기대를 하는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스트라제네카의 백신을 확보하기 위해서 많이들 여러 나라에서 뭐 미국도 그렇고 또 영국도 그렇고 이제 뭐 거의 수천억 뭐 1조 이상의 돈을 지원하면서 백신 확보를 하는 그런 형국인 것 같고요. 어쨌든 3상에 돌입했다라는 건 상당히 고무적인 거고, 우리가 우려했던 1, 2상의 그 안전성이나 이런 거 큰 문제 없이 지금 3상에 돌입했기 때문에 실제 이제 앞으로 귀추가 많이 주목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상 뭐 오늘 이 중국 아데노바이러스 벡터 캔시노바이올로직에서 지금 개발하고 있는 이상 결과를 요약해드렸고, 세계적인 백신 개발 현황, 우리나라의 지금 상황을 간단히 정리해드렸습니다. 이상 오늘 브리핑을 마치고 월요일 날 9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